세계 경제 5위, 전 세계 금융을 좌우하던 파운드의 나라. 그런데 이 거대한 경제대국이 단 8년 만에 세계 순위 7위로 추락했습니다. 통화 가치는 3분의 1이 증발, 국가 브랜드는 흔들리고 글로벌 기업들은 영국을 버리고 하나둘씩 탈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습니다. 이 비극은 외부의 공격도 갑작스러운 재난도 아닌 국민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수백 년 동안 제국을 이끌던 영국은 어떻게 단기간에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경제를 어떤 방식으로 파괴했을까요? 지금부터 천년강국 영국이 몰락해가는 과정, 그 참담한 기록을 숨김없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6년 6월의 어느 밤, 영국 전역에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유럽연합 탈퇴에 찬성하는 표가 52.1%, 반대하는 표가 47.9%로 집계됐거든요. 불과 4.2% 차이였지만 결과는 확정됐습니다. 그날부터 영국 경제에는 긴 겨울이 찾아왔죠. 탈퇴 지지자들이 내세운 논리는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매주 유럽연합에 보내는 3억 6천만 파운드를 우리 의료 시스템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였죠.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사라진 일자리도 되찾을 수 있다고 했고, 독자적으로도 충분히 번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가 나온 그 순간부터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파운드 가치가 순식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투표 전날만 해도 1파운드에 1.5달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1.28달러로 떨어졌거든요. 무려 15%가 날아간 겁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환율이 1,300원에서 갑자기 1,500원으로 치솟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죠. 금융시장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런던 증권거래소는 이틀 연속 폭락했고 부동산 펀드들은 줄줄이 거래를 멈춰야 했어요. 투자자들이 영국 자산을 대량으로 팔아치우기 시작했는데 세계 금융의 심장이라 불리던 런던의 지위가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광경이었습니다. 영국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 구조였는지가 그때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제조업 기반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고 금융과 서비스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전체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10%밖에 안 됐습니다. 독일이 23%라는 걸 생각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죠. 무역 구조는 더 심각했습니다. 영국 수출의 46%가 유럽연합 국가들로 향하고 있었고 수입도 55%가 유럽연합에서 들어오는 거였어요. 이건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모든 무역 관계를 갑자기 끊어버리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영국의 입지는 생각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7개국이 한 목소리로 영국을 상대했지만 영국은 완전히 혼자였거든요.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스코틀랜드는 독립을 거론하기 시작했고 북아일랜드는 국경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죠. 런던 금융가에서 벌어진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탈퇴 전까지만 해도 런던에서 유럽 전체 금융 거래의 77%를 처리했는데 이제 그런 특권은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이 직원들을 파리, 프랑크푸르트, 더블린으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JP모건은 런던 직원 4,000명 중 수백 명을 대륙으로 옮겼고 골드만삭스는 파리 사무소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아예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갔죠. 매일같이 금융업계에서 런던을 떠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탈퇴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건 영국이 떠나려던 유럽연합 회원국들이었습니다. 파리는 런던을 제치고 유럽 최대 증시가 됐고 암스테르담은 최대 주식 거래소로 떠올랐어요. 더블린과 룩셈부르크는 영국에서 옮겨온 금융사들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외국 자본의 직접 투자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2016년에 720억 달러였던 투자액이 2018년에는 410억 달러로 43% 감소했거든요. 글로벌 기업들이 영국을 투자 리스트에서 지우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주권을 되찾겠다며 유럽연합을 떠났지만 경제적 영향력은 오히려 더 약해졌습니다. 유럽연합과의 무역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했고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위상도 크게 흔들렸죠. 탈퇴는 영국이 반세기 동안 공들여 쌓아온 경제 시스템을 뿌리째 흔든 대지진이었습니다. 영국은 섬나라입니다.
이 단순한 지리적 사실이 탈퇴 이후 경제 붕괴의 핵심 원인이 됐어요. 도버 해협은 영국과 유럽 대륙을 가르는 폭 34km의 바다인데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보다 짧은 거리죠. 하지만 이 짧은 바다가 영국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탈퇴 전까지는 이 바다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사람과 물건이 자유롭게 오갔으니까요. 그런데 2021년 2월 1일부터 이 바다는 높은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영국의 위치를 보면 유럽연합 의존이 불가피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런던에서 파리까지는 고속열차로 2시간 반이면 도착하는데 뉴욕까지는 비행기로 8시간이 걸리거든요. 지리적으로 영국은 유럽 속해 있는 겁니다. 주요 항구들을 보면 이런 현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도버항은 영국 전체 화물 운송의 17%를 처리하는데 프랑스 칼레까지는 90분이면 도착해요. 펠릭스토항은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 영국 최대 항구인데 주로 독일과 네덜란드를 연결하는 교역의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탈퇴 이후 이 항구들에서 벌어진 일은 참혹했습니다. 도버항에서는 매일 수십 킬로미터의 트럭 행렬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5분이면 통과하던 세관 검사가 몇 시간씩 걸리게 됐거든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들이 트럭 안에서 썩어가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영국의 식료품 공급망이 얼마나 유럽연합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토마토의 92%가 스페인과 네덜란드에서 오고 상추의 87%가 스페인산이며 오이의 77%가 네덜란드산이거든요. 심지어 감자의 41%도 유럽 대륙에서 수입합니다. 탈퇴 이후 이런 공급망이 완전히 엉켰습니다. 2021년 여름 영국 슈퍼마켓에서는 채소 부족 현상이 일어났어요. 테스코와 세인즈버리 같은 대형마트의 채소 코너가 텅 비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탓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탈퇴로 인한 물류 대란이 주된 원인이었죠. 에너지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영국은 천연가스의 62%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주요 공급원이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였거든요. 탈퇴 이후 에너지 협력 체계에서 제외되면서 에너지 안보가 크게 위협받게 됐습니다. 북해 유전도 문제였습니다. 영국과 노르웨이가 공동으로 개발해온 유전들이 탈퇴로 인해 협력에 차질이 생겼거든요. 새로운 유전 개발 프로젝트들이 지연되거나 취소됐고 영국의 에너지 자립도가 오히려 더 악화된 겁니다. 금융업에서도 지리의 중요성이 드러났습니다. 런던이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뉴욕과 도쿄의 중간 시간대에 위치했기 때문이에요. 아시아 시장이 끝날 때 런던이 시작하고 런던이 끝날 때 뉴욕이 시작하는 24시간 연속 거래가 가능했죠. 하지만 유럽연합을 떠나면서 이런 지리적 이점이 상당 부분 무의미해졌습니다. 유럽 내 금융거래는 회원국에서만 가능하게 됐으니까요. 런던은 여전히 아시아와 미국을 잇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유럽 시장에서는 배제됐습니다. 교통망도 영국의 약점을 보여줍니다. 유로터널을 통해 런던과 브뤼셀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는 탈퇴 이후 운영에 큰 차질을 빚었어요. 국경 검문이 강화되면서 운행 시간이 늘어났고 승객들의 불편도 커졌습니다. 항공교통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탈퇴 이전에는 영국 항공사들이 유럽연합 내 어느 공항에서든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개별 협정을 맺어야 하게 됐거든요. 저비용 항공사들이 특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리적 고립은 무역 패턴도 바꿨습니다. 유럽연합과의 교역이 줄면서 더 먼 나라들과 거래해야 했는데 운송비와 시간이 늘면서 경쟁력이 떨어진 겁니다. 영국산 위스키를 독일에 수출하는 것보다 호주에 수출하는 게 더 복잡하고 비싸졌어요. 결국 글로벌 영국을 외치며 세계로 눈을 돌렸지만 지리적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대 시장인 유럽연합에서 스스로를 격리시킨 채로 경제를 운영해야 하는 근본적 모순에 빠진 거죠. 2020년 3월 영국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보리스 존슨 총리는 집단 면역을 주장하며 다른 나라들과 다른 길을 가려 했어요. 하지만 이 선택이 영국 경제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초기 대응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3월 12일 존슨 총리는 많은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거라고 말하며 사실상 포기 선언을 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후 의료진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급작스럽게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경제에 미친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2020년 2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19.8%나 급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독일이 9.6%, 프랑스가 14.2%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영국의 타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죠. 영국 경제의 약점이 코로나19로 인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GDP의 82%가 서비스업이었는데 봉쇄로 인해 이 부문이 거의 마비됐거든요. 음식점, 호텔, 소매업,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동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런던 금융가도 텅 비었어요.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금융업계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하루 평균 30만 명이 출근하던 곳에 겨우 5만 명만 나오게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북적이던 펍과 레스토랑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죠. 항공업계의 피해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즈는 직원 12,000명을 해고했고 버진 애틀랜틱은 파산 위기에 몰렸어요. 히드로 공항의 승객 수는 2019년 8천만 명에서 2020년 2,200만 명으로 73% 급감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조업 기반이 너무 약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 마스크와 방호복, 인공호흡기가 부족해졌을 때 영국은 거의 모든 걸 수입에 의존해야 했거든요. 중국에서 마스크를 수입하려 했지만 가격이 10배로 뛰었습니다. 정부는 급하게 메이드 인 UK 캠페인을 벌였지만 이미 늦었어요. 인공호흡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영국 전체에 몇 개 없었습니다. 다이슨이나 롤스로이스 같은 회사들이 급하게 인공호흡기 생산에 뛰어들었지만 실제로는 별 도움이 안 됐죠. 반면 독일은 자국 제조업체들이 빠르게 의료 장비를 생산해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나라들은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지만 영국은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잡 리텐션 스킴이라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만들었지만 실업률은 계속 올랐어요. 2020년 말 실업률이 5.2%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15%에 달했죠. 더 큰 문제는 정부 부채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2020년 영국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87%에서 97%로 뛰었어요. 코로나19 대응으로 3,600파운드를 쏟아부었는데 이는 GDP의 16.5%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규모였습니다. 탈퇴와 코로나19가 겹치면서 대외 무역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2020년 상품 수출은 전년 대비 11.2% 감소했어요. 독일의 7.3% 감소, 프랑스의 8.4% 감소보다 훨씬 큰 폭이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몰락이 심각했는데 생산량이 94만 대로 전년 대비 29.5% 급감했습니다. 1956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죠. 혼다는 영국 공장을 완전히 철수했고 닛산과 토요타도 생산 규모를 대폭 줄였습니다. 코로나19는 또한 부동산 시장에도 이상한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도시 중심가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지만 교외 주택 가격은 오히려 급등했거든요. 재택근무가 늘면서 사람들이 런던을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런던 시내 오피스 공실률은 2019년 5.1%에서 2021년 15.4%로 급증했어요. 반면 런던 외곽과 지방 도시의 주택 가격은 21% 이상 올랐습니다. 이런 변화는 영국 경제의 중심축이었던 런던의 지위를 흔들기 시작했죠. 결국 코로나19는 탈퇴로 이미 약해진 영국 경제에 결정타를 가했습니다. 제조업 기반의 부족, 서비스업 의존도, 취약한 공급망 등 모든 문제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겁니다. 2022년 9월 6일 리즈 트러스가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49일 후인 10월 25일 그녀는 역사상 가장 짧은 재임 기간을 기록하며 물러났어요. 이 짧은 기간 동안 영국 경제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트러스의 경제 정책은 트러스노믹스라고 불렸는데 핵심은 대규모 감세였습니다. 법인세 인상을 취소하고 소득세 최고 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추며 부가가치세도 줄이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총 460억 파운드 규모의 감세안이었습니다. 9월 23일 콰시 콰르탱 재무장관이 계획을 발표하는 순간부터 영국 경제는 자유낙하를 시작했죠. 파운드화는 즉시 폭락했고 국채 금리는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이 정책을 경제적 자살이라고 평가했어요. 문제는 감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트러스 정부는 감세로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늘어날 거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계산은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심지어 예산안에 대한 국가회계감사원의 검토도 거부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파운드는 달러 대비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때 1파운드가 1.03달러까지 내려가면서 달러와 거의 동등한 수준이 됐거든요. 198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국채 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하루 만에 1.1%포인트 이상 급등했어요. 이는 영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영국 국채를 위험 자산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주택담보대출 시장도 마비됐습니다. 은행들이 주택대출 상품을 잇따라 중단했고 금리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어요. 2.1%대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2%를 넘어섰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하루아침에 대출 연장이 불가능해졌죠. 연금기금들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국채 가격 급락으로 수십억 파운드의 손실이 발생했고 일부 연금기금은 유동성 위기에 빠졌어요. 중앙은행이 긴급히 국채 매입에 나서야 할 정도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까지 나섰습니다. IMF는 영국 정부의 감세 정책을 재평가하라고 공개적으로 권고했거든요. 선진국 정부를 향해 IMF가 이런 권고를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영국이 신흥국 수준의 취급을 받게 된 거죠. 트러스 정부는 점진적으로 정책을 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3일 법인세 인상 취소안을 포기했고 10월 14일에는 콰르탱 재무장관을 경질했어요. 10월 17일에는 소득세 감세안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죠. 보수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보수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트러스의 사임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내무장관 수엘라 브레이버맨이 사임하면서 정부는 완전히 무력화됐어요. 결국 10월 20일 트러스는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49일간의 트러스 정부가 영국 경제에 남긴 상처는 엄청났어요. 파운드화는 21% 이상 하락했고 영국 국채에 대한 국제적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주택시장은 몇 년간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큰 타격을 받았죠. 더 심각한 건 국가 신용도가 크게 손상됐다는 점입니다. 신용평가사들이 영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했고 국제 투자자들은 영국을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트러스노믹스의 실패는 단순한 정책 실수를 넘어선 거였습니다. 탈퇴와 코로나19로 이미 약해진 영국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죠. 영국은 더 이상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49일간의 실험이 남긴 건 깊은 불신과 불안정성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였던 영국이 경제적으로는 신흥국 수준의 위험성을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순간 영국의 에너지 가격은 하늘로 치솟기 시작했어요. 탈퇴와 코로나19로 이미 휘청거리던 영국 경제에 또 다른 재앙이 덮친 겁니다. 에너지 의존도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천연가스의 6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중 상당 부분이 러시아산이었거든요. 직접 수입은 적었지만 유럽 전체의 가스 공급망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서 타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22년 여름 가스 가격은 전년 대비 10.3배로 폭등했습니다. 전기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반 가정의 연간 에너지 비용이 1200파운드에서 3600파운드로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월 전기료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 셈이었죠. 이런 에너지 가격 급등이 경제 전체를 강타했습니다.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하기 시작했어요. 철강회사들은 전력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조업을 멈췄고 화학공장들도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일반 가정들의 고통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히트 오어 이트, 즉 난방을 할 것인가 음식을 살 것인가 하는 말이 유행했어요. 많은 가정이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겨울에도 집을 춥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전체 가구의 31%가 에너지 빈곤층으로 분류됐죠. 정부는 급하게 에너지 요금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시장 가격과 정부 상한가의 차이를
보조금으로 메우는 구조였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됐거든요. 2022년 한 해 동안 에너지 보조금으로 지출한 돈이 1,500억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에너지 위기는 곧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습니다. 2022년 10월 인플레이션율이 11.4%에 달했어요. 1981년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특히 식료품 인플레이션은 더욱 심각해서 19.6%를 넘어섰죠. 식료품 가격 급등은 또 다른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식료품의 31%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유럽연합에서 들어오는 것들이었거든요. 탈퇴로 인한 물류비 증가와 에너지 위기가 겹치면서 식료품 가격이 폭등한 겁니다. 슈퍼마켓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용품들이 품절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식용유, 파스타, 빵 같은 기본 식품들을 구하기 어려워졌어요. 일부 슈퍼마켓은 고객 1인당 구매 개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올리기 시작했어요. 2021년 말 0.1%였던 기준금리가 2023년 8월에는 5.4%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냈죠.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가정들은 월 상환액이 2배로 뛰는 상황에 직면했어요. 2년 전 월 1,000파운드였던 대출 상환액이 2,000파운드가 된 겁니다. 수많은 가정이 주택을 포기하고 임대주택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주택 거래량이 31% 이상 줄었고 집값도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런던 외곽 지역의 집값은 10.5% 이상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높은 에너지 비용과 금리 인상으로 운영비가 급증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어요. 2022년 기업 파산 건수는 22,000건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집약적 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았죠. 알루미늄 재련소들이 유럽으로 이전했고 화학 공장들도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심지어 온실 농업도 난방비 부담 때문에 생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어요. 정부의 대응은 뒤늦고 미흡했습니다.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재정 악화를 우려해 충분하지 않았고 금리 인상으로 경기는 더욱 위축됐어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다가 경기 침체를 만든 전형적인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결국 2022년 말부터 영국은 기술적 경기 침체에 진입했습니다.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거죠.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다시 영국을 덮쳤습니다. 2024년 혼다가 스윈던 공장에서 마지막 차량을 생산했습니다. 3,500명이 일하던 이 공장은 영국 자동차 산업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탈퇴와 연이은 위기들로 인해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는 제조업 몰락의 마지막 장면 중 하나였죠. 수치로 보면 제조업의 붕괴는 참담합니다. 2016년 탈퇴 이전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2%였어요. 2024년 현재는 8.0%까지 떨어졌습니다. 독일의 20.5%, 한국의 27.5%와 비교하면 선진국 중 최하위 수준이죠. 자동차 산업의 몰락이 가장 극적입니다. 2016년 생산된 자동차는 176만 대였는데 2023년에는 91만 대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혼다뿐만 아니라 닛산도 생산량을 대폭 줄였고 포드는 영국 공장을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탈퇴가 자동차 산업에 미친 충격은 복합적이었습니다. 원산지 규정이 문제였어요.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정에서 자동차 부품의 57% 이상이 영국이나 유럽연합에서 만들어져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영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은 이미 상당 부분 해외로 이전한 상태였거든요. 저스트인타임 생산 방식의 붕괴도 문제였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재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시점에 정확히 공급받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탈퇴 이후 국경 검문이 강화되면서 이런 정밀한 공급망이 작동하지 않게 됐어요. 닛산 선덜랜드 공장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공장은 하루에 1,200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부품 26,000개가 유럽 전역에서 정확한 시점에 도착해야 하거든요. 탈퇴 이후
이런 공급망이 자주 차질을 빚으면서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철강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 생산량은 2016년 820만 톤에서 2023년 620만 톤으로 24% 감소했어요. 타타스틸이 운영하는 포트 탈보트 제철소는 구조조정으로 일자리 3,000개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한때 세계 철강업을 이끌던 영국이 이제는 철강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게 됐죠. 화학 산업의 위축도 심각합니다. 화학 제품 생산은 2016년 이후 21% 이상 줄어들었어요. 높은 에너지 비용과 유럽연합 시장 접근성 악화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제약 산업마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제약 강국이었지만 탈퇴 이후 유럽연합의 약품 인허가 체계에서 배제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같은 영국 제약회사들도 연구개발 기능을 유럽 대륙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롤스로이스는 항공기 엔진 생산의 일부를 독일로 이전했고 에어버스도 영국에서의 투자를 줄이고 있어요. 탈퇴로 인해 유럽 항우주 프로젝트에서 영국이 배제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조업 붕괴는 지역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 도시들이 하나둘 몰락하고 있어요. 코번트리, 버밍엄, 썬덜랜드 같은 도시들에서는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독일과의 비교는 더욱 극명합니다. 독일은 탈퇴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는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가 여전히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조업을 대체할 산업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금융업은 탈퇴로 타격을 받았고 IT 서비스업은 아직 제조업을 대체할 만큼 크지 않아요. 창조산업이나 관광업도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영국은 제조업 없는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마스크와 인공호흡기를 만들지 못했고 에너지 위기 때는 자체 생산 능력 부족으로 더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경제의 근본적 토대가 사라진 겁니다. 탈산업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한번 사라진 제조업 생태계를 되살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영국은 서비스업에만 의존하는 경제로 완전히 전환됐고 이는 미래의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4일 영국에서는 14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보수당이 참패하며 노동당이 압승을 거뒀어요. 하지만 이는 노동당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보수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표출이었습니다. 탈퇴 이후 8년간 영국은 5명의 총리가 바뀌는 정치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이 탈퇴 국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 것부터 시작됐어요. 테레사 메이는 탈퇴 협상에 실패하며 3년 만에 물러났고 보리스 존슨은 코로나19 대응과 각종 스캔들로 사임했습니다. 리즈 트러스는 49일 만에 경제를 망가뜨리고 쫓겨났죠. 이런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에 미친 악영향은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지면서 기업들이 장기 투자를 꺼리게 됐어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영국을 정치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국가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적 위상도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영국 총리의 발언권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유럽연합과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해요. 심지어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마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존슨 총리와의 만남을 최소화했고 북아일랜드 문제로 영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어요. 탈퇴 이후 추진한 글로벌 영국 전략도 실패작이 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회귀를 선언했지만 실질적 성과는 미미했어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을 추진했지만 경제적 효과는 GDP의 0.0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일로입니다. 홍콩 문제와 신장 위구르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면서 중국은 영국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였거든요. 2016년 시진핑 주석 방영 당시 황금 시대라고 불렸던 관계는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상도 지지부진합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협상이 아직도 진전이 없는 상태예요. 인도가 비자 발급 완화를 요구하는 반면 영국은 이민 문제를 우려해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정치도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 움직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북아일랜드에서는 통일 아일랜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요.
웨일스에서도 자치권 확대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암울합니다. 영국 국민의 62% 이상이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하고 있어요. 탈퇴에 대한 후회도 커지고 있어서 만약 지금 다시 국민투표를 한다면 유럽연합 잔류가 과반을 넘을 거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까지 떨어졌죠. 공무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탈퇴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준비 부족,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 트러스 정부의 경제정책 참사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정부 능력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있어요.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 영국은행 총재 마크 카니는 영국이 신흥국형 위기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어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영국의 경제정책이 1970년대로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영국에 대한 평가를 낮추고 있어요. 피치는 영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했고, 무디스도 비슷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한때 최고 등급을 받았던 국가 신용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2016년 720억 달러였던 영국 유입 외국인 투자가 2023년에는 310억 달러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다국적 기업들이 영국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영국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침체가 악순환을 이루는 덫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가 불안하니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우니 정치도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에요. 한때 세계를 이끌던 영국이 이제는 자국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2025년 영국은 G7 국가 중 유일하게 GDP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나라가 됐습니다. 탈퇴부터 시작된 8년간의 연쇄 위기가 영국을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밀어넣었어요. 2016년 탈퇴 투표 당시 영국 경제는 세계 5위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는 인도에 밀려 7위로 내려앉았어요. 1인당 GDP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독일보다 21% 낮아졌고, 프랑스와의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죠. 파운드와의 추락도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016년 탈퇴 투표 전 1파운드는 1.5달러였는데 2025년 현재는 1.25달러 수준에서 머물고 있어요. 8년간 17% 하락한 겁니다. 이는 구매력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죠. 무역 성과도 참담합니다. 2016년 상품 수출은 4,200억 달러였는데 2023년에는 3,700억 달러로 12% 감소했어요. 같은 기간 독일은 15.5% 증가했고, 프랑스도 5.2% 늘어났습니다. 영국만 홀로 뒤처진 겁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에서도 영국은 완전히 매력을 잃었습니다. 2016년 영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투자 유치국이었는데 2023년에는 12위 밖으로 밀려났어요. 런던의 금융 허브 지위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런던은 여전히 뉴욕에 이어 세계 2위 금융 중심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2016년 런던의 금융 경쟁력 지수는 뉴욕의 92% 수준이었는데 2025년 현재는 76%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죠. 인구 구조도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탈퇴 이후 유럽연합 출신 젊은 인력들이 대거 영국을 떠났어요. 반면 영국 청년들도 기회를 찾아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영국을 떠난 사람이 들어온 사람보다 52만 명 많았어요. 특히 고급 인력의 유출이 심각합니다.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금융 전문가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캐나다, 호주, 독일로 떠나고 있거든요. 영국이 수십 년간 투자해서 기른 인재들이 다른 나라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역 격차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런던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1인당 GDP가 영국 평균을 밑돌고 있어요. 북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는 거의 동유럽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이렇게 극심한 격차를 보이는 선진국은 영국이 유일하죠. 사회 분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탈퇴 찬성과 반대층 간의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요. 세대 갈등도 심화되어 젊은 층은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미래를 망쳤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할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탈퇴를 되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현재의 고립 상태에서 번영을 찾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새로 집권한 노동당 정부도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가입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부분적 협력 확대만으로는 탈퇴의 피해를 상쇄하기 어렵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영향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G7에서도 이탈리아와 캐나다보다 목소리가 작아졌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프랑스에 밀리고 있어요. 영연방 국가들마저 영국보다는 미국과 중국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은 명확합니다. 경제적 현실을 무시한 정치적 선택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영국이 몸소 보여준 거죠. 탈퇴라는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국가 전체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한국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중의 환호를 노린 정책, 경제 현실을 외면한 정치적 결정들, 이 작은 균열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재정도, 산업도, 신뢰도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한가운데 놓인 한국은 영국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깊게 타격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영국은 이 절벽 끝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한 번 깨진 신뢰, 떠나간 기업, 붕괴된 산업 생태계, 이 모든 것을 다시 모으는 일은 한 나라에게 있어 사실상 재건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길고 고통스럽고 무엇보다 국민이 선택했던 그 잘못을 직시하는 것에서만 시작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그르친다면 영국은 영원히 과거의 영광만 회상하는 나라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그런 길에 발을 들여놓은 건지도 모릅니다. 영국의 실험은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국가가 지켜봐야 할 경고입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한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흔적이 얼마나 오래 남아 국민들의 삶을 바꿔놓는지. 지금 영국이 걷고 있는 길은 어쩌면 우리가 미래에 걷게 될지도 모르는 또 다른 시간표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선택은 언제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